자, 협동학습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협동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구성주의 학습 이론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 구성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제 구성주의를 갖다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 상호작용이죠. 상징적 상호작용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에 반영이 돼 있고,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학습을 갖다가 훨씬 더 원활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협동학습과 밀착되어 있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학습 한번 살펴보자고요. 1970년대 말부터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자기조절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해서 학습 방법도 개인차를 강조한 개별화 교수방법이나 경쟁학습으로부터 협동학습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인차를 강조한 이제 개별화 교수방법 쪽은 개인적, 인지적 구성주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협동학습이란 학습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소집단 학습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 이 소집단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익부 현상, Rich get rich effect.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활동을 통해 학습 성취가 더 형성되고 소집단을 장악하는 형상.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가받을 때,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그 소집단에 있어가지고 가장 뛰어난 한 명이 이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get, 혹은 테이크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는 거고요. 무임승차 현상.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도 높은 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소집단 전체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고과 점수를 갖다가 이제 주게 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얼간의 효과, 봉 효과.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자신의 노력이 다른 학습자에게 돌아갈까봐 소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려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봉할 때 봉. 사실 원래는 이제 좋은 의미인데 뭐냐면 봉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노릇 하는 게 싫어서 내가 왜 저 바보 같은 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나도 뭐 별로. 그게 바로 이제 이 얼간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간 편파 현상. 싸우죠. 그래 막 구호 만들어가지고 막 경쟁이 벌어지고, 우리 편, 내 편 막 이렇게 가르고, 자아존중감 손상. 집단의 과제만 강조하고 우수한 구성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존중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자아존중감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자체가 독재로 흐를 때,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흐를 때 이제 바로 이제 자아존중감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링겔만 효과. 집단과 과제가 적절하게 조직되지 못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학생이 집단 속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두드러지는 아이들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전전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밝은 빛을 보이는 아이들만 눈에 띄게 돼 있잖아요. 그 빛에 가려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은 무시되기 쉽죠. 무시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회를 갖다 제공받기 어렵고 개발은 이제 링겔만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 소집단하고 협동학습학을 이제 비교한 것인데 이 소집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우리 교육학 논술에 나왔을 때 2018학년도였나요? 19학년도였나요? 2018학년도. 그래서 이제 소집단의 어떤 문제점을 서술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전통적 소집단은 구성원이 이제 동질적이고, 협동학습은 일부러 이제 이질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개별 책무성이 없는데 여기는 개별 책무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협동을 해서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이루긴 하지만, 개별 책무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성원과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없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성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만들고, 여기는 구성원 상호 간 책임을 공유하게 하고, 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구성원 간 지도력을 공유하고, 과제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과제와 구성 모두를 중시하고, 교사는 집단의 기능을 이제 무시하는 데 반해서 교사의 관찰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집단 과정이 없는 데 반해서 집단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고, 사회적 기술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지도성,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자,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협동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통적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첫째, 동질적이잖아요, 구성원이. 여기는 이질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집단 자체가 훨씬 더 문제의 가능성이 노출될 소지가 전 높을 수 있다고 봐요. 구성원이 동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유대나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들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휘만 된다고 한다면, 이 소집단이라고 하는 게 멋대로 굴러가지 않고 잘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집단 과정이 없다? 집단 과정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협동학습이 이렇게 좋다. 그거는 글쎄요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글쎄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 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을 보면, 학습자 간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보상과 협동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집단원 구성체의 긍정적 상호작용성과 개인적 책무성 모두를 강조합니다. 개인적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집단 간 편파 현상이라든가 무임승차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협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에게서 배우는 학습 효과에 더불어서 사회 응집성과 협동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협동학습의 이제 이론적 근거를 보면 동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협동학습의 효과는 집단 보상의 좌우가 되고, 동기론적 관점에서 다른 구성원을 돕는 이유는 집단 보상이라는 이익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 보상이 주어지면 개별 책무성과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가 촉진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책무성이에요.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학습뿐만 아니라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격려하고 돕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 책무성에는 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더불어 개인에게 주어진 기준 점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서로 도와서 집단 목표를 달성하고, 학습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서 학업 성취에 관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는 주장이라고 봐요.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짜여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응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을 돕는 이유는 다른 구성원을 걱정하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 응집성 관점은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를 집단 형성을 강화하는 협동의 기술로 보고 협동 기술에는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이 있다. 자, 세 번째로 인지론적 관점이에요. 인지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자극이 인지적 발달을 이룬다. 연습 이론에서 측면에 보면 협동학습은 다른 학습들에 비해서 학습 대상을 연습하고 흡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높은 학습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나오죠. 인지론적 관점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이에요. 구성주의적 관점. 그것이 이제 협동학습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협동학습의 원리라고 해서 존슨 앤 존슨 둘이 부부겠죠?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성. 앞서 이제 봤던 내용이고 면대면을 통한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다음에 개인적 책무성.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과제를 완성하는 책임이 개별 구성원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무임승차 효과와 얼간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입니다. 협동학습은 업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동학습은 메타인지적 전략을 습득하고 수행 결과에 따르는 성취와 보상을 집단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이제 기술이 나와요. 청취기술. 잘 들어주는 거죠. 말 바꾸어서 진수하기. 이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구성원이 진수한 의견을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말을 바꿔서 진수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의견을 제시했던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구성원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의사소통 기술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번갈아 이야기하기. 라운드 로빙. 집단의 구성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한번 얘기해봐. 얘기하기 싫어 죽겠는데 얘기하라고 그래. 그런 학생들 많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청취 기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번갈아하기예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전체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 장의 종이에 하나의 펜을 사용해서 의견을 적어가는 방법이에요. 발언 막대기.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발언하는 동안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발언자는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한 다음 사람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앞서 이제 나왔던 번갈아 말하기, 라운드 로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이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기입니다. 인정 막대기.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동의를 할 경우 자신이 가진 막대기를 테이블 위에 놓아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다루기. 다른 구성원 또는 집단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때 끝까지 정중하게 기다린 후에 그에 대해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도움주기예요. 또래끼리 점검하기, 플래시카드, 함께 생각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낱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외울 때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개 그림 그려놓고
뒤에는 이제 dog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뭐지? cat 그러면 땡 보여줘요. dog야. 아 그렇구나. 네, 서로 하는 겁니다. 고양이 그림 딱 이게 뭐지? dog 땡 cat이야. 그게 바로 이제 플래시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 수업의 목표를 갖다 이제 구체화해 준다. 수업 전에 학습 집단의 크기, 학생들을 집단에 배정하는 방법, 수업에 활용할 자료 등을 결정을 하고,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제 및 긍정적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학습자들 간의 대인관계 및 집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집단 구성원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의 이제 절차를 보면 수업 목표를 명시화하고 평가 준거를 갖다 제시를 하고 협동학습의 모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소집단을 구성을 하고 협동학습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협동기술을 지도를 하고 협동학습을 갖다 실시한 다음에 협동학습의 결과를 평가를 하고 협동학습 전체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곧 이어서 나오는 협동학습의 어떤 모형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틀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협동학습, 이어서 협동학습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소, 첫 번째 모형, 직소 1 모형 나오는데요. 이제 직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화 아니면 이제 아름다운 풍경 1000피스, 2000피스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 거고 명화 1000피스짜리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돼 있는 거를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첫 피스짜리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직소 모형. 여기 이제 디귿에 여기 나오는데요.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직소 퍼즐과 같다 해서 이거 확 흩어놓으면 소집단이 되는 거고요. 다시 모아놓으면 모집단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아론슨과 그의 동료들이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완전한 어떤 노예 해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860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예 해방이 이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인과 흑인 간의 어떤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대중 교통 버스 같은 거를 타더라도 백인이 앉는 칸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흑인이 앉는 칸이 뭐 따로 정해져 있었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쿠클럭스 클랜 보통 우리 KKK라고 얘기하는 그 흑인을 린치를 가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임, 집단이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이제 결정적인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버스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이제 따로 앉는 칸에 이제 흑인이 앉으면서 촉발된 그 대부분까지 가는 소송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흑인 여성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터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설도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그 여성의
그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에서 이제 판결로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일대 이제 그 카오스 혼란의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죠. 그걸로 이제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고 그게 이제 1970년대 말 198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LA에서의 흑인 폭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종 차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협동학습이에요. 하고 성취도 향상은 물론 상이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직소 퍼즐과 같다 해서 직소 모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고요. 그래서 절차를 보면 소집단을 편성을 합니다. 여러 개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를 개별적으로 분단을 해주시죠. 학습 과제는 이제 집단 구성원의 수에 맞게 세 번에서 구성원들이 한 부분씩 나눠서 맡도록 하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이제 구성과 토의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소집단별로 같은 주제를 맡은 구성원끼리 따로 모여서 이제 전문가 집단을 만들고 이제 분담된 내용을 토의하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집단을 갖다 재소집을 하는 거죠. 전문가 집단 토의를 마친 후에 소속되었던 소집단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을 구성원들한테 가르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시험을 보는데 소집단 학습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개별 시험을 보고 성적을 처리하는데 개인의 점수는 확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능력에 맡겨두는 것이 바로 이 직소 원 모형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동학습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성취는 이제 개인만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 시험 점수가 개인에게는 기여하지만 집단 점수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과제 해결의 상호 의존성은 없지만 구성원 간의 보상 의존성은 많다. 자, 상호 의존성, 보상 의존성. 요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협동학습의 모습을 띠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과정이 있어가지고 협동학습이 이루어지죠. 하지만은 자기 소집단에 대한 그런 어떤 연대의식 내지는 여기 나오는 구성원 의식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직소 모형은 집단 내 동료들끼리 배우고 가르치는 모형으로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음이 이제 직소2 모형이에요. 슬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 슬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소1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개별 보상이 특징인 직소1 모형에 집단 보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학업 성취 영역에서 기존의 모형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봤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살펴보았으니까 절차 소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제 같이요. 개인별로 전문과제를 부여하고 자 근데 바로 요 디귿이에요. 모든 학생에게 단원 전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숙지를 시키는 겁니다. 앞서서 직소원 모형에서는 개인별로 전문과제를 부과하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학생에게 이제 단원 전체 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단 재소집 및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런데 이제 CO 개인이 소집단 점수를 갖다 이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개인 점수도 하고 소집단 점수도 산출을 하고. 그래서 개인한테도 보상을 해주고 집단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직소2 모형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상호 의존성, 과제 간의 상호 의존성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직소2 모형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전체 학습자를 읽어야 하고 전문 과제 선정 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제를 선택한다. 직소2 모형은 과거의 기본 점수와 비교한 개의병 향상 점수를 부여하고 이 향상 점수의 합이 집단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향상된 점수가 바로 집단 점수가 되기 때문에 집단에도 동기부여가 되고 직소3 모형입니다. 직소3 모형은 직소1, 2 모형이 모집단에서의 협동학습 직후에 즉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에 대비한 학습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소집단 활동, 과제 분담 활동이라든가 전문가 집단 활동이라든가 모집단 재소집, 그래서 이제 동료 학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같지만 바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보면 소집단을 구성하고 개인별로 전문 과제를 부과해서 전문가 집단 활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집단으로 가서 다시 학습을 하는데 바로 이 평가 유예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그래서 모집단에서 평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및 소집단 점수를 산출을 해서 개인 보상과 집단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직소4 모형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소 모형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할리데이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구성원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각자의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떤 구성원이 아무리 학습을 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한 학생이 전체 과제에 대한 학습을 모두 해버리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차피 그 소집단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점수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고 집단의 어떤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떠맡으려고 하죠.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소집단은 완전 진짜 봉이 되는 겁니다. 완전 봉이 되는 거예요. 봉황이 되는 거예요. 그 집단은.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점.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하지 못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쨌든 시험 보고 나서 편차가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해서 가려질 수가 있어요. 집단이 기본적으로 잘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안내, 학생들이 학습한 과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2가지 유형의 퀴즈를 제공하고 평가와 학습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재교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소집단을 구성하고 같이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개인별로 전문 과제를 부과를 하고 전문가 집단 활동을 하고 여기까지는 같죠. 전문 과제에 대한 이제 평가, 퀴즈원 이제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집단으로 가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전체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소집단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집단 보상과 개인 보상과 집단 보상을 실시하는데 이 앞서서 있었던 이 평가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재교수를 갖다가 이제 실시하는 것이 직소4 모형이 되겠죠. 자, 5번째 성취과제 이제 분단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86년도에 이제 스레빈이 학습의 기본 기능 습득과 지식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그랬는데 앞서 스레빈이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제 직소2 모형이었어요. 직소2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1983년도에 직소1 모형을 갖다가 이제 수정한 건데 직소2 모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과와
집단의 성과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모두 반영을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소2 모형이라고 하는 게 발전된 형태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효과적이고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수학 과목에서 주로 이용한다. 근데 뒤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 살펴보겠지만 이 협동학습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주로 수학이에요. 주로 수학 능력을 갖다가 상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공동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성취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집단 점수가 높은 집단의 보상을 실시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보면 소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건 앞서 직소2와 같습니다. 개인별 기대 점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교사는 집단의 각 구성원에 대해서 개인 학습 기대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 안내를 하죠. 수업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소집단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구성원들과 같이 퀴즈를 내고 토론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를 기록하는데 항상 점수만이 집단 점수로 반영됩니다. 이거 아까 이제 직소2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데 개인별 최고 득점자와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에 보상을 해준다. 이제 다른 게 이제 요 두 번째 게 있죠. 개인별 기대 점수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먼저 해두는 거예요. 직소2하고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협동학습 모형 가운데 여섯 번째로 팀 경쟁학습 모형입니다. 드바이스와 에드워드가 이제 개발한 모형으로 집단 내 협력학습, 집단 간 경쟁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토너먼트 내지는 뭐 이런 형식으로 겨뤄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런 팀 경쟁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아이들 영어 철자 외우기 대회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전이지만 또 이제 팀전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팀 경쟁학습 모형. 여기서 이제 기원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전국적인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나요?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철자를 갖다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전국적인 망신당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경쟁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1등을 하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와요. 초중 고교의 수학 과목에 적용하여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강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과제 분담 모형과 유사하지만 앞서 이제 슬레빈이 얘기했던 그 성취과제 이제 분담 모형하고 이제 비슷한데, 개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퀴즈 게임을 이용해서 팀 간의 경쟁을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 구조이고, 경쟁은 집단 외이지만 보상은 집단 내이다.
절차, 개별 점수를 기초로 이제 소집단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학습자는 학습지를 개별적으로 학습한 후에 팀원끼리 협력해서 학습을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주별로, 주, 1주, 2주, 3주, 4주에, 그 주 단위로 각 팀별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끼리 토너먼트 퀴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최우수 팀을 선정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팀 버전 이제 개별 학습. 개별 학습하고 협동 학습이 이제 결합된 형태인데 또 나와요. 초중 고등학교에 수학을 위해 이제 개별되었는데 다른 과목에도 폭넓게 이용된다. 대부분의 협동학습이 정해진 학습 진도에 따르지만 이 모형은 학습자 개인이 각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이제 개별 학습을 이제 진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 작업하고 팀별 작업 분단 구조의 혼합이고 보상 또한 개별 보상과 팀 보상이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를 보면 소집단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데 학습자들은 프로그램화된 학습 자료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진단 검사를 받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원을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해요. 학습 과정이 끝나면 문제를 풀고 팀 구성원은 짝을 지어 답안지를 교환, 오답을 점검하고 서로를 도와서 답안을 교정해서 교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0%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그 단원의 최종적인 개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팀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개별 시험 점수를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고 이를 팀의 점수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정해놓은 점수를 초과한 팀에게는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협동학습, 컵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제를 선택하고 팀 활동 후에 팀 동료와 교사에 의한 다면 평가를 갖다가 실시하는 모형이에요. 고체적 인지 과정 학습을 위해 이제 개별되었는데 기본 기능 학습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교사와 학생 간의 토의를 통해 학습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질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팀 구성 및 협동 기능의 습득을 위한 이제 훈련을 먼저 받고 그래서 학습 과제를 이제 더 작게 나누어서 개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결과는 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개별 학습을 종합해서 팀의 보고서를 만들어 전체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평가는 동료들에 의한 팀 기여도 평가, 교사에 의한 수호 주제 학습 기여도 평가, 전체 학습 종류에 의한 팀 보고서 평가로 이게 이제 다면 평가예요, 그렇죠? 안에서 외부에서 또 교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학습하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형태의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5년에 이제 존슨과 존슨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었는데 소집단을 구성해서 주어진 과제를 협동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협동 능력에 대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협동을 격려하고 조정을 하고 집단 구성원들은 관련 자료를 같이 보고 같이 토의하고 과제 부여하고 평가하고 보상을 집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시험은 개별적으로 시행하지만 성적은 소속된 집단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성취가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주죠. 무임승차 효과, 얼갈이 효과, 이제 봉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협동학습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가장 이제 기초적인 형태의 협동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학습이에요. 피어 티칭이라고 해서 동료학습자가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숙달한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1에서 3인의 학습자한테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동료는 교수자보다 학습 과정에서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용어도 간단 명료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요약된 개념들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나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서. 이 동료학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료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완전히 알지 못할 경우에 잘못된 개념을 다른 학습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비슷한 수준이니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자, 선생님은 동료에 의한 학습 과정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동 시나리오. 협동 시나리오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협동 학습으로 학습자 각자의 사고를 정교하기 위해서 함께 학습하는 활동 전략입니다. 고난이도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한 명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 다른 한 명은 해답에 대한 의견과 부가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다시 첫 번째 학습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교화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이상.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문 교과를 하는데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 협동 시나리오를.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역사 전공의 경우에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을 한 친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해갖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토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 어떻게 이런 부분 이렇게 틀렸고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코멘트하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갖다가 다시 교대를 하는 겁니다. 토픽 세 번째는 코멘트 해 주었던 친구가 이제 쭉 그거 보면서 저거 신박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공부하면 괜찮겠다. 왜냐면 일정 수준이 되잖아요. 둘 다 이제 공부하는 수준이 비슷하고 꽤 높은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협동 시나리오를 갖다가 그렇게 구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조사 학습, 집단 탐구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단조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교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1976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 이제 샤론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지금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집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고차적 인지 기능의 습득에 중점을 둔 학습 모형이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쪽에서는 그 옛날 그 성경 굴이라든가 아니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옛날 고본 성경을 갖다가 이 발굴하고 탐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97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과 뭐 한 30년, 40년 전에도 그런 이제 문서들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뭐 양피지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때 한참 그랬어요. 이때도. 이런 이제 집단조사. 이 집단조사는 보통 이제 문화인류학 쪽에서 이제 많이 쓰죠. 땅 파놓고 이런 분 많이 봤을 거예요. 북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먼지 같은 거 털어내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한번 보면 소집단으로 나누고
작은 집단으로 이제 세분을 한 다음에 집단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서 단원을 갖다 이제 선정을 합니다. 하위 주제들을 학생의 흥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개일별로 이제 하나씩 맡아서 이제 해결을 하죠. 집단별 조사 학습 이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고를 하고 교사와 학생들은 각 집단의 전체 학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는 개별 평가 또는 집단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조사 학습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탐구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에 의해 선택된 학습의 일반적인 방향을 보여준다. 탐구 활동은 교사가 학생들이 도전해 볼만하고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학습의 통제권을 가지고 질문, 자료 탐색, 또래와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 문제 해결 등을 스스로 이제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탐구자로서 학급의 목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학급은 탐구자들의 공동체, 탐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문제 해결법, 문제 중심 학습 그걸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문제 해결법 내지는 문제 중심 학습을 이제 주로 활용하는 데가 이제 일반 사회 교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탐구 계획을 논의하고 자원을 탐구하며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진다. 상호작용은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정교하며 반대 의견에 대치할 때 서로의 생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죠. 학생들은 탐구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와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바로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지식과 새로운 지식 간의 타협의 과정이고 우수성에 도달하는 지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탐구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학생들의 관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관점 조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이제 관점에 서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협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조직화하고 확고히 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란 특정한 과제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만족감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단조사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할 주제와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구 주제의 선택과 탐구 방법 등을 개인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탐구 활동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자기 학습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재적 동기화가 이제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조사 학습의 이제 특징을 보면 개별 생물성과 과제의 세분화 이렇게 돼 있죠. 앞서서 이제 우리 협동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개별 생물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집단의 승복이 구성 개인의 역할에 달려있다. 과제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각 학생이 집단 과제를 각각 수행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됨을 뜻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하면서 집단 내의 다른 동료들의 학습을 도와서 집단이 탐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고치적 인지 기능을 갖다가 획득하게 된다. 다면적 학습 과제를 탐구 문제로 제시하여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집단조사 학습은 이미 확정된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는 다른 학습 방법과 다르게 새로운 지식의 분석, 종합, 평가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 획득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지만 초등학교 사회과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괴리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괴리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으로 이제 좀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수준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가 될 겁니다. 이제 교사의 수준에서.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런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다가 얻게끔 해주는 것까지 한계를 정하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집단조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뭐냐면, 문화치, 문화인류학적인 탐색, 사회과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험 대상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 집단조사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차원적 사고 획득에 이제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잘 짜야 되고. 자, 학생의 학습 통제권 보장. 집단조사 학습은 다른 협동 학습 방법보다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질문, 정보 탐색, 탐구 내용과 과정의 계획, 또래와의 상호작용, 평가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학습 통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 이상 정도가 돼야 되겠죠.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기는 이제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이제 팀 티칭이에요. 앞서서 우리 어디였죠? 병립식. 개별학습에 보면 그 협동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에서 그 협동교수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개별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때 학생 개인은 개별학습이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주도하면서 하는 요 상황 자체는 팀 티칭, 협동학습이 됩니다. 2명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 집단의 학습 지도를 위해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교수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팀 티칭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봤던 그 협동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으로만 이제 옮겨온 게 되는 거예요. 팀의 교사들은 각자 다른 임무를 맡으며 각자의 전문 능력을 살려서 팀에 공헌한다. 팀 티칭에서는 계획, 실제 지도, 평가의 과정에서 개별 교사보다 팀을 강조하지만 학습 상황에서는 개별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교사 전문성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인 능력에 맞춰서 다양한 학습 집단에게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계획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수업 자료의 활용,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단점은 교과목 수가 많은 중등학교에서는 편성하기가 어렵고 책무성과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앞서서 이제 개별학습에서도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규모, 개인 아니면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교사 자체가 개인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자기가 맡은 역량이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 개인 교사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단위에서 이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팀 티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